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춘철학 30살 옹알이의 전진우 임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사적인 팟캐스트 첫 녹음입니다. 그러게요. 이 팟캐스트 녹음까지 과연 우리가 갈까 했는데 어떻게 녹음도 하게 됐네 벌써. 네, 이거를 얘기를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렇죠. 네. 얘기는 한 겨울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거의 지금 여름이 다 됐으니까 네. 한 반년 만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일단 저희 이 팟캐스트 통해서 저희를 처음 만나 뵙는 분도 많을 텐데 저희 소개를 먼저 하시죠. 아마 대부분이 처음. 네, 그러시겠죠. 예. 저희도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소개 먼저. 예, 저는 이름은 임재훈입니다. 이 청춘철학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저는 회사원이고 회사에 다니면서 이런 그 글도 쓰고요.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기도 하고 회사 외적으로 좀 많은 활동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일개 직장인입니다. 예. 예, 저는 전진우라고 하고요. 저는 재훈이랑은 반대로 저는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는 광고 대행사에서 한 3년 정도 일을 했었고 카피라이터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카피 쓰는 일도 글 쓰는 일도 하고 요즘에는 일러스트 작업도 조금씩 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그냥 강의 또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서 저를 딱 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힘든 거고 그냥 프리랜서 일을 한다는 게 저도 맞는 소개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저도 저 자신을 뭐라고 딱히 정의 내리기가 참 그렇네요. 그냥 회사원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저는 요즘에 어디 가서 사람들 처음 만났을 때 너무 힘든 게 예전에는 소개할 때 뭐 하세요 이러면은 그냥 카피라이터입니다 라고 하면 그냥 끝나고 그냥 광고 대행사 다니고 있습니다 하면은 그냥 한마디 하면 끝나는데 저도 요즘에 제가 뭘 하고 있는지 가끔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게. 그러니까 뭐 강의를 집중하고 있으면 강의에 생각하고 있고 책에 집중하고 있으면 책에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놓고 그 얘기 안 했다 아니면 나를 한마디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자체 저는 요즘은 그래서 정해지지 않는 일을 하는 게 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답이네. 랜덤 워크라는 말도 있으니까. 예, 그렇죠. 예, 랜덤으로 그냥 다 일하는 거죠. 예. 아마 지금 랜덤 워크라는 말처럼 일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아마 앞으로 이 팟캐스트 청춘철학 팟캐스트를 통해서 들을 말씀 중에 상당 부분 많이 또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사회자가 두 명인데 서로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노선을 걷고 있잖아요. 한 명은 그쵸. 프리랜서, 한 명은 회사원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완전히 대치된 것 같은 인생이지만 결국에 우리는 한 지점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것을 찾기 위해 서로의 각자 다른 노선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뭔가 여러분께 다양한 그 삶의 거창하게 말하면 철학이 될 수도 있겠고 뭔가 여러분께 위안을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철학 얘기 나와서 같이 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 메인 타이틀 청춘철학 이 청춘철학의 이 팟캐스트 버전은 이제 30살 옹알이라는 게 저희 이제 또 타이틀로 같이 들어가는데 일단 이 청춘철학 소개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청춘철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이걸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궁금해 하실 텐데 저희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재훈이랑 저랑은요 당연히 이제 친구랑은 아셨겠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였어요. 그렇죠. 예, 제가 같은 반. 예, 같은 반 친구였고 저로서는 굉장히 좀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이제 학교를 두 군데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이제 재훈이를 만난 학교는 딱 1년, 2학년 때 그 1년만 다녔던 학교거든요. 다시 원래 학교로 돌아왔으니까. 근데 그 9살 때, 2학년, 그때 만났던 인연이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30살이 됐는데. 그러게요. 예. 정말 21년째. 그렇죠. 21년째 계속 이어져서, 항상 21년 내내 만났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연락하면서 만나고 하면서, 지금은 사실 이런 청춘철학이라는 걸 만들기까지도 이제 긴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시작은 그랬어요. 제가 그때 회사 다니고 있을 때였죠. 그렇죠. 예.
2011년도였던 것 같은데 처음 얘기가 나온 게. 예, 예,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쯤에 그 저희 집 근처에서 이제 가끔 술 한잔 먹고 커피 그렇지. 마시고 밥 먹고 이런 거 얘기할 때 저희가 남자 둘인데 카페에 가면은 말이 한번 시작이 되면요. 한 5시간씩 얘기를 했나요? 그러니까 예. 그때는 주로 금요일에 만났는데 금요일 밤에 남자 둘이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술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지. 거기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넣고 몇 잔씩 얘기를 했던 근데 얘기를 하고 나면 되게 재밌었던 게 뭔가 좀 답답했던 게 풀리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는 술에 의지하지 않고 뭔가 우리 둘만의 그 정서로 교감을 했던 보면 애인보다 더 좀 가깝게 예. 그런 대화들을 많이 나눴었던 아마 시기적으로 그때가 28 그랬죠. 예, 이었기 때문에 왜 그때 나이가 엄청 고민이 많을 때잖아요. 이제 사회생활도 시작을 했고 뭔가 이 세상에서 뭐 그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나는 이제 과연 어떤 노선을 달려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할 때였는데 세상에서 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막연하게 내 꿈을 다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막상 고 나이가 돼 보니까 마음대로 그렇지 되는, 예, 마음대로 되는 건 없다는 걸 알면서 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다른 친구들하고는 모르겠는데 재훈이랑 그런 얘기를 하면 얘기가 되게 맞고 위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좀 아깝다. 이게 얘기만 하고 이게 다 증발돼 버리는 건데 어찌 보면 그 순간은 우리가 위로를 받지만 요걸 좀 남겨봤으면 좋겠다. 근데 고맘때쯤 우리가 또 얘기했던 게 둘 다 30살에는 책 한 권은 내고 싶다라는 아주 막연한 꿈이 있었어요. 아주 막연했지만 예, 아주 막연하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쯤엔 책 한 권 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이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글로 남겨보자라고 했었죠. 그렇죠. 예.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편씩 서로 이메일 편지를 주고 받았는데 마치 그 고우와 태호 맞나 형 이름이? 아, 예, 예, 예. 이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예. 영혼의 편지 뭐 예. 그런 컨셉으로 저희 둘이 일주일에 한 편씩 그렇게 편지를 주고 받았는데 그게 몇 개월째 지속이 되고 콘텐츠가 쌓이고 하다 보니까 요걸 또 글로만 남겨두긴 좀 너무 아깝다. 또 여기까지 확장이 되어서 이게 또 오프라인 모임으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렇죠. 오프라인 예. 모임도 종종 하다가 이제 이번 달에는 이렇게 팟캐스트까지 녹음을 하게 된 거고요. 예, 그렇죠. 뭐 오프라인에서 모임했을 때가 저희가 한 3번, 그렇죠. 3번 했나요? 예, 3번은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저희가 예, 좀 재밌게 했었고 청춘 철학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앞으로 해볼 수 있는 게 많겠구나. 또 거기에 힘을 받아서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결국 청춘 철학이라는 게 뭐냐? 그렇죠. 예, 중간에 저희가 그 글을 편지로 주고받을 때는 사실은 어떤 그 책의 타이틀은 우리가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다 중간에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글들이 무슨, 특별한 주제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뭐, 일에 대해서 쓰는 것도 있었고, 돈에 대해서 쓰는 것도 있었고, 뭐, 사랑에 대해서 쓰는 것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사는 얘기. 그때 우리가 느꼈던 그렇죠. 감정들이 주제가 된 거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데 묶을 수 있는 어떤 타이틀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한참 저희 둘의 관심사가 좀 철학적인 내용들, 철학.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철학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 삶을 위안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구원할 수도 있겠다는 걸 좀 느꼈을 때라서, 그러면 이 청춘이 가질 수 있는 철학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면서 청춘 철학이라는 이름을 지었었고, 제가 저를 봤을 땐 그러더라고요. 제가 28, 9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은,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제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어떤 주관대로 살아왔다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세상에서 정해놓은 대로 산 게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산 게 아니라 남의 생각대로 살았다는 어떤 느낌을 그마저쯤에 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듯이 대학교 졸업하면은 응당 우리는 취직을 한다 생각을 하잖아요. 저 역시도 사실 그 생각이어서 무슨 일을 할지,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들어갈지만 고민을 했지, 취직이라는 거는 너무 당연해졌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을 돌이켜보니까,
과연 취직이 이렇게 당연했을까 싶은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그동안 그러면은 어떤 나만의 어떤 철학이나 내 생각이 별로 없었던 거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하나씩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에 어떤 사는 거에 많은 것들이 어쨌든 이 세상의 담론대로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춘이 어떤 자기만의 철학이 필요하다. 해서 청춘 철학이라는 타이틀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맞죠. 청춘이란 단어가 있고 철학이 있잖아요. 청춘이랑 철학이 합쳐진 건데, 어디 다치바나 다카시라는 일본 저널리스트가 그 청춘 표류라는 자기 저서에서 청춘을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청춘을 뭐 어느 나이 때부터 어느 나이까지 이렇게 그 정의 내릴 수 있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다만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기라면 누구나 다 청춘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던데.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나이가 한 50대 되셨는데, 이분 스스로도 본인을 좀 청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철학은 또 뭐냐, 그러면. 청춘은 좀 알 것 같은데, 철학하면 저는 소크라테스,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들기도 한다만, 사실 철학이 별게 아니다라고 약간 위험한 발언일 수 있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주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철학이 아닐까 싶어요. 요새 대학생들이나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사회 초년생들 등등 너무들 다 좀 목발을 짚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목발이 사회적인 담론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그게 종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다들 너무 똑똑한데 얘기를 해보면 자기가 없어. 그죠. 본인이 없는 거야. 네. 자기 생각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계속 다 듣고 나면 누가 했다더라. 누가 이렇게 말했다더라. 그러니까 자기 담론으로 세상을 뚫고 가는 게 아니고, 누가 알려준 뭔가 티켓을 가지고 그 티켓을 사용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서, 그래서 청춘 철학이란 대목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었다. 이렇습니다. 예. 근데 아까 되게 중요한 말을 했었는데, 그 철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그 생각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학을 하면은, 사실 한국에서 철학이라면은 그전에는 철학원 하면 뭔지 아시죠? 그렇죠. 예, 전 보는 집이잖아요, 원래. 철학 쪽이야. 뭔가 철학은 그동안 이 사전적 의미와는 좀 다르게 사용된 적이 있었고, 최근에 인문학이 열풍이 불면서 굉장히 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이게 약간 좀 변질이 돼가지고 옛날에 어떤 유명한 철학자, 그러니까 뭔가 어떤 우리가 쉽게 건들 수 없는 어떤 경지에 올라 있는 그런 걸로 좀 인식이 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데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크지만, 지금 여기 청춘 철학에서 말하는 철학이라는 거는 전혀 그런 거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각자 어쨌든 내가 사는 인생인 거잖아요. 내 사는 인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예를 들면은 누군가한테는 돈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시간이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제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예. 잠깐 얘기를 드리면, 저는 사실은 제가 되게 돈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한 거의 지금 30살이니까 한 28대까지는 저는 제가 전진우라는 사람은 돈을 되게 좋아한다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저는 시간을 더 중요히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다 생각했던 거는 세상에서 돈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저도 그게 맞는 답인 줄 알고 그게 마치 내 생각인 양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라는 사람마다 다 틀린 거니까 보니까 저는 돈보다는 시간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 전진우의 철학 하나 생긴 거죠, 벌써. 그렇죠. 예.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 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난 시간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철학이 별다른 게 아닌 거죠. 대단한 발견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사상적 토대, 기본 밑바탕이 뭔지, 예, 그런 차원으로 시작을 했었고, 저희가 지금 주고받는 편지, 또 각자 쓰고 있는 에세이 글들은 사실 각자의 철학을 정리하는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올 중으로 이제 자가 출판을 하는 게 일단 목적인데, 아마 이제 거기에는 임재훈하고 전진우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나이에 이런 철학을 갖고 있구나. 예, 그렇게 소개될 수 있는 아마 책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갑자기 그 올드보이의 한 대사가 생각나는데 그 올드보이에서 유지태가 그 최민식을 괴롭히잖아요. 예. 괴롭히면서 그 횟집에서 전화하면서 그 오대수, 그러니까 최민식 씨가 누구냐 너 했을 때 이 유지태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나는 오대수학 학자다. 전공이 오대수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저도 그 진우랑 이 청춘 철학을 계속 해오면서 이 대사도 역시 올드보이에 나왔던 말인데 제 인생을 통째로 복습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뭘 원했고 내가 지금 원한다고 믿고 있는 것들이 정말 내가 진짜 원하는 건가? 어쩌면은 내가 어렸을 때 주변 어른들로부터 혹은 사회적인 통념으로부터 인식되어 온 프로그램화된 뭐 그런 것들이 그렇죠. 아니었을까? 그 프로그램대로 내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동력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을 나 자신에 대한 내 삶에 대한 그리고 사회에 대한 세상에 대한 이런 의심들을 해보면서 제 인생을 좀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갖고 있고 그게 그 말하자면 철학이 되는 거겠죠. 그 목발을 버리는 거, 걸음마를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저는 그 30살, 제 나이가 30살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30살쯤 되면은 좀 걸음마를 다시 배워야 한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신조어가 뭐 이립보행인데 직립보행에서 이립보행을 하자. 뭐 이런 뜻인데 이런 개념도 청춘 철학을 우리 진우 친구랑 같이 하면서 이게 발전이라면 발전이겠지만 네, 그렇게 이렇게 확장이 되어 온 것이죠. 이게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사춘기가 요즘에 별로 없잖아요. 사춘기 있었어요? 사춘기 극심했죠. 아, 이게 여기서 좀 재밌는 거예요. 저는 사춘기가 없었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저랑 재훈이가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그런 오픈 모임을 하면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두 사람이 굉장히 반대 사람 같은데, 좀 극적으로 되게 다른 부류의 사람 같은데, 둘이 같이 한다는 게, 그래서 어찌 보면 더 시너지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찌 보면은 되게 재밌는 거죠. 사실은 그 지난 어린 시절이나 아니면 성격적인 부분을 보면 재훈이랑 저랑 좀 이렇게 반대되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사춘기 없었어요. 아, 예. 그랬구나. 그러니까 왜 그랬냐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보기에 세상은 너무 심플한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가 너무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담론에 저는 그냥 제 몸을 맡긴 거죠. 그래서 이 사춘기라는 거는 일단 아까 되게 좋은 말인데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춘기라는 거죠. 어렸을 때는 엄마 말이 다 맞고 선생님 말이 다 맞고 그렇지. 어른들 말이 다 맞는 건데 어느 순간 이제 머리가 좀 크니까 과연 엄마 말이 다 맞을까? 아빠가 하는 말이 다 맞을까? 선생님이 하는 말 다 맞을까? 이거 교과서에 이거 거짓말 치고 있는 거 아닐까? 뭔가 그런 의심들이 생겨서 자기 나름대로 그런 걸 다 확인해보고 예전에 그 일본에 제가 어디서 책에서 본 건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소년이 그런 말을 했대요. 가출을 해놓고 이유가 저도 지금 약간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가출한 이유가 내가 확인해보기 전까지는 세상을 믿을 수가 없었다. 아,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사람은 정말 제대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반대 있었죠. 말하는 대로 다 믿었어요. 이게 맞다 하면 맞다 생각했고, 이게 틀리다면 틀리다. 그러니까 말 잘 어찌 보면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예쁜 애인 거죠. 말 잘 듣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게 없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유보되었던 사춘기가 결국에는 28, 29, 요 20대 후반에 오더라고요. 결국에는 언젠가 오게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때 오면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내 생각은 무엇인가? 그때부터 세상을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의심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돈과 시간의 개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하다못해 뭐 결혼 문제, 뭐 회사를 다니는 문제, 예. 여러 가지를 다 제 어떤 저만의 기준대로, 저가 생겨먹은 대로 했던 것 같아요. 참 그런 것들이 재훈이 말대로 청춘 철학이 일단은 그 다른 분들께 이렇게 알리고 이렇게 나누는 거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일단은 이걸 통해서 우리 인생을 정말 다시 도래해보고 그렇죠. 예 우리 철학을 다시 한번 세워볼 수 있는 사실 좋은 기회인 것 같고 또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요거를 계기로 한번 쟤네들은 저렇게
살고 있구나. 그럼 나는 어떨까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어찌 보면 저희는 성공한 거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좀 더 그 좀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가 네오에게 빨간 약과 파란 약을 권하잖아요. 어떤 걸 먹든 네 선택이다 하는데 그렇죠. 지금 저희는 여러분께 빨간 약을 권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네. 삼키느냐 안 삼키느냐는 전적으로 이 청취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난 건데 저희가 좋아하는 강신주 철학 박사님. 아, 예, 예.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지난번에 강신주 철학 박사가 손석기 시선집중에 나와서 전화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청춘 콘서트를 비롯해서 왜 청춘을 되려고 하는 어떤 힐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재작년인가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책이 그렇죠. 한참 히트 쳤던 게 이제 그때가 아마 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뭐 청춘 콘서트다 아니면 이제 각종 책들 뭐 지금도 뭐 대기업을 필두로 한 청춘 각종 모임들 어떤 그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강신주 철학 박사가 이제 그거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했었는데 예, 강신주 철학 박사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분은 자기 스스로 힘을 잃어서야 한다는 맨날 그 주장하시는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일종의 헛짓거리다. 왜냐면은 일종의 잠깐 아픈 사람한테 이 응급 처방. 그러니까 뭐 많이 아픈 사람 진통제 한 방 놔주는 정도라는 거죠. 그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에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저희도 그거를 사실 맨 처음에 이 모임 시작할 때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게 청춘차가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딱 보면은 이것도 그러면 요즘에 한참 유행이 되고 있는 청춘에 관련된 어떤 모임인가 보다. 근데 그런 것들과는 좀 본질적으로 다른 게, 일단 저희는 어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저희도, 예, 똑같은, 시작했던 게 20대 후반이었으니까, 청춘 중에 한 명이었고, 사실 지금도 여전히 청춘이고, 아까 그 기준대로 본다면, 제가 보기엔 청춘 콘서트나 그런 것들의 좀 문제점이, 이미 잘 돼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김남도 교수님이나 뭐 최근에 굉장히 좀 인기를 얻었던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지만 김미경 대표나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통찰력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세대를 뛰어넘어서 요즘의 세대들의 어떤 고민들을 잘 이해는 하시지만 그분들은 사실 저희랑은 다른 세상을 사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어느 회사의 대표님이십니다. 사실 저희랑은 완전 다른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청춘은 이래야 한다, 이렇게 사세요라고 말을 한다는 거는 그게 틀린 말이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분들의 철학이었고 그분들의 청춘 철학이었지, 사실 그게 지금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걸 듣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았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이게 누군가한테 가르침을 받으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그분들이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면 왠지 아침 7시에 일어나야 할 것 같고. 예. 청초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나이가, 저희 오픈 모임 해보면 알지만 저랑 동갑이 되게 많았었죠. 생각보다.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저희 말을 듣고 저 친구도 저렇게 하네? 그럼 나 저렇게 해야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나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지. 예, 나는 그러면 좀 이렇게 해볼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약간 자극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차원의 어떤 모임이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저런 애들도 있구나 하고 그렇죠. 생각하고 가주시면 좋은 것이고. 예. 그 멘토 얘기가 나와서 저도 좀 할 말이 많은데, 요새 멘토가 좀 범람하는 시대 같아요. 그쵸. 멘토들이 정말 각 분야의 멘토가 한 명 이상은 다 있는 것 같아. 아니,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멘토가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이게 멘토가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저는 멘토 좋죠.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가 한마디 위로의 말을 해주면 그 말 한마디가 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영향이란 것이 정서적인 목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서지 못하고 자꾸 멘토의 말을 찾아가는 거죠. 뭔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에 부딪히면
내가 스스로 뭔가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고 멘토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 멘토가 이 어려움에 맞는 적절한 멘트를 한 게 뭐가 있던가 하면서 책장을 넘겨보면서 어느 한 문구를 보고 또 힘을 냅니다. 그 힘으로 또 다시 나아가다가 또 멈춰서 멘토를 찾고 이게 반복이 되는데 뭐 보는 시각의 차이일 수 있겠는데 저는 이게 위험한 것 같아요. 자꾸만 그 멘토를 찾지 못하는 그 시기까지는 어쩌면 계속 절름발이 삶을 사는 건데 정서적으로 이 멘토들이 많아진다는 거는 자기 자신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 것 같아서 요새 TV도 그렇고 라디오도 그렇고 아니 전부 좀 다 가르치는 투야. 그죠. 이 좀 그 제목 자체도 언니의 독설이잖아요. 언니가 독설을 해주는 건데 아 좋습니다. 그 독설 해주시는 거 좋은데 이걸 그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평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지도 있고 산도 있고 뭐 사막도 있고 바다도 있는데 바다에서 한 50년 살았던 늙은 뭐 어부가 사막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젊은 친구한테 뭐 조언이야 해줄 수 있겠죠. 뭐 바다나 사막이나 뭐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삶인 건 마찬가지니까. 근데 그렇죠. 그 디테일이 다르다는 거지. 그렇죠. 바다에서 이겨내는 그 방법이랑 사막에서 이겨내는 방법이랑 그 디테일이 다르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 디테일의 차이를 너무 그냥 퉁치는 것 같아. 그렇죠. 너무 그냥 통합해서 멘토다 이렇게 뭉뚱그려 버리는데 이게 좀 더 범위가 커져 버리면 개개인의 그 개별성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 저는 멘토의 그 요즘처럼 멘토가 범람하는 시대를 좀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강신주 철학박사 책에 어떤 서문에 지금 이제 그 비슷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분 책을 보면 저도 뭐 다 읽었던 건 아니지만 여러 거는 몇 개 봤을 보면은 예전에 철학자나 뭐 유명한 사람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이 서문에 그런 말 쓰셨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들으면 그 책의 내용을 듣는 거는 이 책에 읽는다는 거는 뭐냐면은 마치 굉장히 자기 삶을 살고 있는 친구와 대화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자기 삶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살고 있구나. 그렇구나. 나도 그러면 내 삶을 어떻게 맞서서 살아볼까? 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지. 그들의 생각을 똑같이 따라하거나 외우려고 한다거나 하지 말라고 자기 책에 아예 써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거기서 사실은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다 해서 모든 멘토가 다 필요 없는 거고 예전에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을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를 보고 저랬었구나. 그러면 내 인생에서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가야 하는데 옛날에 100년 전, 200년 전에 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으니 아니면 지금 동시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 그냥 무차별적으로 어쩌면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봐야 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사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의 청춘 철학은 어쨌든 우리 청춘마다 별게 아닙니다. 철학이라는 게 별게 아닌 거잖아요. 각자의 어떤 철학을 갖자. 그리고 이야기 모임은 저희가 오프라인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갖는 이유도 사실은 저희가 철학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이러고 했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면서 뒷풀이 항상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우리가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뭐 철학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예. 아니 또 철학자가 아니면서 철학자이기도 한 거죠. 어찌 보면은 예.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런 식의 이 청철하기 시작이 된 거고 사실은 우리 팟캐스트 이 또 타이틀은 30살 옹알이에요. 이거는 이제 또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또 이런 것도 어떤 또 여기에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요 또 네이밍에 얽힌 또 일화가 있죠. 우리 술 마시다가 정한 거. 그렇죠. 그냥 그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30살 옹알이라는 게 튀어나왔습니다. 왜 튀어나왔냐? 언젠가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더 애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나이가 젊었을 땐 내가 어른인 줄 알았는데 한 해 한 해 갈수록
그 30이 넘어가고 이렇게 좀 시간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애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자신에 대한 느낌뿐만 아니고 타인들을 대할 때 뭐 이를테면 뭐 어떤 모임에 나갔는데 어디 높은 곳에 올라가 있고 뭐 어디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뭐 이런 분들 좀 나이에 지긋하신 분들을 만나도 뭔가 저분들은 분명히 겉모습은 어른인데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냥 애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과연 건방진 건가 아니면 그 뭐 자만심인 건가 아니면 정말 건강한 비판 의식인가 이거에 대한 또 고민이 있었죠.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물론 그 고민은 되고 있는데 일단 그래서 옹알이라고 제목을 지은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옹알이일 수 있다. 옹알이란 무엇인가? 그거는 우리가 그 엄마 혹은 아빠 이런 정확한 발음으로 나 자신의 소리를 내기 직전에 연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사운드죠. 일종의 소리, 언어가 아닌 거지. 옹알이. 근데 이게 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그쵸. 이 옹알이 수많은 옹알이를 통해서 우리만의 말이 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30살 옹알이 30살에도 우리 옹알이 계속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만의 소리를 또 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의미로 30살 옹알이라고 지은 겁니다. 예.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계속 ING입니다. 그렇죠. 청춘 철학을 아직도 만들어가는 중이고요. 음. 저 어제도 블로그에 글 쓰다가 아직 완성을 못한 글이 있는데 언제나 항상 고민이 많고요. 지금도 그 고민에 대한 어떤 철학을 세워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극복하고 있고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들,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어떤 철학이나 우리의 목소리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지금 이제 어쩌면 시작 단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그래서 팟캐스트에 얘기하는 거는 사실 저희 이 컨셉 자체가 아무래도 오프라인 모임을 할 때는 저희가 발제를 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때는 좀 준비를 해가요. 슬라이드도 준비해가고 아무래도 좀 정형화된 얘기를 좀 준비를 해가는데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기 쉽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방송 작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 우리 바쁘잖아. 예. 또 일상이 바쁜데 저희가 이거를 하겠다고 뭐 써서 그걸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애초에 이거는 우리가 그냥 대화하듯이 편하게 풀어보자.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 이거는 어찌 보면 방송이라기보다는 어떤 방송적 그런 아나운서의 그런 멘트라기보다는 옹알이에 가깝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옹알이가 아직은 미숙하나 하지만 굉장히 의미는 크다라는 거에선 저도 참 지금 이 팟캐스트에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30살이 되어서 이립보행하자 뭐 이런 말씀을 아까 좀 드렸는데 이 이립보행이랑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죠. 계속 우리만의 보폭으로 걷는 연습, 걸음마를 떼는 연습, 그리고 우리만의 목소리, 우리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진정성 이런 우리만의 언어를 갖자 뭐 이런 의미로 옹알이를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그러면 이제 청춘 철학과 30살 옹알이 우리 팟캐스트에 한 좀 소개는 어느 정도 좀 된 것 같아요. 어떠세요? 글쎄.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아까 저희가 간단하게 우리 소개를 간단하게만 드렸는데 어찌 보면은 좀 더 구체적인 소개 겸 우리들의 우리가 그동안 저희가 만들어온 철학이나 좀 생각해온 철학들은 무엇들이 있는지 도대체 저 두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말씀드리면 괜찮아요. 첫 시간이니까. 그렇죠. 예,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저희의 바이오그래피를 일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일단 저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전 아까 그 소개해드렸다시피 회사원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 이제 경력이 한 4년 차 됐는데 이직만 4번이야. 이게 자의적인 이직은 그 중에서 딱 한 번이었습니다. 첫 번째 회사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그만뒀는데 그 이후로 저는 모진 풍파를 제
제 본인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 일단은 회사가 엎어집니다. 잡지사에 한번 다녔는데 잡지사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또 어느 인터넷 온라인 매체에 다녔는데 온라인 매체도 없어집니다. 들어가는 곳마다 없어져. 다행히 뭐 좋은 경험도 많이 했고 뭐 이래저래 많이 배우긴 했는데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취업할 때는 사실 회사를 많이 봤습니다. 내가 저 회사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될까 이 생각이 아니고 내가 저 회사에 무슨 일을 하게 되든 일단 저 회사는 들어가고 싶다. 일단 회사를 본 거죠. 이를테면은 지금 내 직업은 사무원인데 수영복을 자꾸 입고 싶어하는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내가 욕심내는 거 그리고 내가 실제로 지금 해야 되는 거 이 두 가지의 구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겉모습만 외양만 좋게 되고 그런데 이게 우연인지 뭐 필연인지 그렇게 회사들이 이렇게 없어지게 되고 권고사직이란 것도 당하게 되면서 굉장히 유연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흔한 일일 수 있겠는데 이런 경험을 좀 이른 나이에 하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냉정해졌던 것 같아요. 좀 사람들한테 정도 잘 안 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굳이 저들한테 잘 보일 필요가 있나? 또 없어질지도 모르겠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쿨해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성격은 참 소심한데 그럼 2번의 권고사직을 당한 이후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타인들을 대하는 태도 특히 어른들, 기득권을 바라보는 태도가 조금은 냉정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의 회사에 잘 다니고 있는데 이 회사를 들어올 때 조건은 한 가지였습니다. 4시간. 아까 진우 친구도 돈보다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 들어올 때 면접 때 제가 연봉이 이전 직장보다 적어도 상관없다. 야근은 안 한다. 4시간만 보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이 많이 보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청춘철학. 그렇죠. 네. 청춘철학도 거의 우리 한 1년 됐지? 그렇죠. 1년 넘었지? 사실 회사 다니면서 이런 모임을 같이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예, 같이. 네. 그렇다고 야근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최근에 좀 많이 했죠? 최근에 화분이었어요. 사무실에 화분처럼 계속.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내 시간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고정적으로 보장된다. 이게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요. 그 과정에는 역시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는 전진우 친구의 그 존재가 상당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을 공유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거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보다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소개팅에 가서 이런 말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위험한 발언이었죠? 네. 그런 곳에서. 그러자 네. 그녀가 말했죠. 네. 남자분 치고 비전이 없으시. 직접 들었어. 그냥 웃고 말았지만, 네. 그분이 상당히 솔직하신 거예요. 네, 전 그분을. 네. 어떤 의미는 참 괜찮으신 분이네요. 네. 예, 어떤 의미로는. 예. 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이 철학이 올곧은 거야. 그렇습니다. 네. 아니, 사실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재훈이를 옆에서 보고 하면은, 이 회사원이 가져야 할 철학이 저런 것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까 이제 말했듯이 그런 전 회사에서 어떤 그런 경험들로 인하여, 어찌 보면은 약간은 회사에 좀 거리를 두기? 지금의 회사와 거리 두기를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저는 거기서 좀 실패했던 케이스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의 개인적인 예전 얘기를 시작을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방송국 PD가 꿈이었어요. 그랬었죠. 예, 좀 오랜 기간. 다시는 되게 웃긴 게, 뭘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뭔가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냥 있어 보이고, 뭔가 바쁘게 좀 활동적인 일을 하고 싶었고. 블로그 닉네임도 그때 전 PD였어요. 예, 맞아요. 그거였죠. 아, 기억나네요, 이제. 그렇게 지냈었는데, 법대를 갔죠, 제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형적인 대한민국 어떤 그 일반적인 학생의 아주 표준 모델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법대를 갔고 잠깐 고시 공부했었어요. 근데 고시 어떤 그런 공부를 하는 거랑은 저는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다시 눈을 돌리게 된 게, 잠깐 방송도 준비했다가 이 광고 쪽을 이제 어떤 선배의 권유로 통해서 광고에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광고를 살짝 보니까 방송이랑 좀 어떤 큰 개념은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매체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해가지고 사실 이제 그 광고계에 저도 입문을 하게 됐죠. 그래서 들어갔더니 첫 회사에 들어가니까 저는 분명 광고 회사로 왔다 생각했는데 다른 일들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광고 팀은 팀인데 단독 광고 일만 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그러면 이건 아닌 것 같다. 뭔가 좀 전문적인 내 커리어를 만들고 싶다. 해서 저도 1년 만에 그만두고 나와서 조금 더 이제 광고회사스러운 곳에 갔죠. 근데 이거 일하는데, 이것도 좀 시스템이 아닌 것 같고, 뭐가 일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또 나왔어요. 세 번째 회사. 그때 카피라이터로 제가 전향을 한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는 광고 기획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제 광고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광고 기획, AE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광고의 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꽃은 모르겠어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원래 원 뜻인데, 사실은 광고를 만드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광고를 만들도록 조력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맞는 것 같아요. A가 뭐의 약자죠? 그러니까 어카운트 이즈에큐티브? 예, 그거 이제 발음도 꼬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옛날에는 그 광고 구자, 그 광고 돈 관리하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보통은 요즘의 의미로는 클라이언트한테 광고를 수주해 오고 그리고 어떤 컨셉을 잡아서 광고 제작팀한테 의뢰를 해서 그거를 다시 또 어찌 보면 광고주와 그 제작팀 중간에서 조율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총괄을 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인 건데 그거 직급에 따라 달라요. 직급이 높으면 총괄인 거고요. 직급이 낮으면 그냥 보조 역할입니다. 그 광고계 예. 마케팅 그쪽은 직급들이 다 영어더라고. 그게 있어요. 예, 뭐 카피라이터, 아니면 디자이너 아니면 아트 디렉터라고 하는데 이거 워낙 이제 외국에서 온 개념이기 때문에 광고라는 게.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 광고를 만들고 싶어서 간 거였는데 그렇게 광고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거 맨날 돈 계산만 하고 있고 일정 계산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그러면 내가 이게 아니었나 보다. 그때부터 광고 제작팀에 이제 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광고 그 카피라이터 어떤 수업을 듣게 됩니다. 예, 원래는 이제 그 광고 기획에도 잘하고 싶어서 했던 거였는데 듣고 나 보니 이게 광고다. 카피를 쓰는 게 재밌더라고요. 이건 정말 광고를 만드는 것 같아요. 해가지고 다니던 회사를 그때 그만둡니다.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카피라이터가 두 번째 회사를 카피라이터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그만두고 어쩌다가 몇 개월 뒤에 정말 카피라이터로 새로 입사를 했어요. 어떤 외국계 회사에. 이제는 저는 사실 그때만 했던 저의 어떤 기대치는요. 이젠 됐다. 내 인생은 이제 된 것 같다. 드디어 나의 길을 찾았다. 생각했었죠. 왜냐면은 광고 일도 좋아했었던 일인데, 이제는 정말로 광고를 만드는, 카피를 쓰는 일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웬걸. 한 4개월 만에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를. 예. 그러니까 저한테는요, 굉장히 큰 어떤, 큰 일이었죠. 그러니까 큰 배신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허탈감은 이루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모든 거를 위해서 한 꼭점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막상 그 꼭점을 가보니까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고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허탈감이 너무 컸었는데, 왜냐면, 광고 대행사잖아요. 대행이란 말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대신해주는 거거든요. 클라이언트 일을 대신해주고 광고 대신 만들어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내가 내 생각을 카피로 메시지화 시키는 거였는데, 대행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대행을 하고 싶었다면 어찌 보면 내 거를 하고 싶었던 거였죠. 어떤 마음은. 근데 거기는 필연적으로 남의 걸 대신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저의 잘못도 아니고 회사의 잘못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느낌이 뭐냐면 카피를 쓰고 나면은
이건 내가 썼지만 내가 쓴 게 아니에요. 음. 광고주가 건들고 저희 팀장이 건들고 뭐 다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원래 시스템이 그런 거를 그때 깨달았죠.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해 왔었구나. 이게 광고로는 어떤 내가 생각하는 걸 할 수가 없겠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이 회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회사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그때부터 돌이켜봤어요. 내가 그러면 회사를 왜 다니고 있지? 그러고 나 보니까 돈을 버는 거 빼고는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돈 버는 월급 받는 거 말고는.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슬슬 퇴사의 생각을 하게 됐죠. 예. 그래서 그때 퇴사라는 거는 옮기는 개념이 아니라 이젠 다시는 회사를 다니지 않겠다. 라는 마음으로. 아주 결연한 의지. 예, 예. 그때쯤부터 이제 재훈이랑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했고, 아마 제가 미친 듯이 책을 봤었고,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너무 막막했기 때문에, 뭐 사실 저도 강연도 많이 들어다니고, 혼자 여행 다니고 막, 저기 해인사 갔다 오고 막, 주말에 안동 갔다 오고, 예, 혼자 당연치기 엄청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전 절박했어요, 그때. 왜냐면은, 지금까지 어찌 보면은 회사를 다니면서 자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난 믿고 살았는데 아니라 하는 것마다 다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회사는 광고 대행사뿐만 아니라 좀 거치게 말을 하면은 회사는 남이 일해주는 곳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삼성을 다니고 있으면요, 이건희 회장이나 예? 아니면 이재용 부사장인가요? 이재용 사장인가요? 그분들이 해야 할 일을 제가 대신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 좋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그렇다는 거죠. 본질이.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 회사를 가서 나의 자아 실현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식당에 가서 제가 아르바이트 홀서빙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식당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 이게 내 가게다라는 주인의식을 가지면서 일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그 가게가 내가 주인이 되는 건 아닌 거죠. 아르바이트생이 주인이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지. 주인은 따로 있는 거고 주인이 생각하는 방침은 다 따로 있는 건데 그러면 만약 아르바이트생이 그런 걸 모른 채 어느 순간에는 그 가게에 대한 애착심이 커져가지고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분명 어느 순간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내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아, 그러면 내 거를 하자. 예.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거는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거를 하고 싶었던 게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었으니까 그렇게 하되 그러면 회사는 다닐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치자면은. 그럼 돈은 어떻게 하겠나? 어떻게든 벌게 되겠지. 어떻게든. 예,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뭐, 지금도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예,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고, 그러긴 한데, 이제 그러면서, 이 야생의 세계로 넘어온 게 지금 제가 그만둔 게 작년 2월이었으니까, 이제 1년 한 반이 좀 안 됐군요. 했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아, 뭐, 회사 안 다닌다고 그렇게 죽는 것만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금 살아서 예. 강씨 방송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많은 호사도 누렸어요. 예. 어찌 보면은 참 생각해 보면은 삶의 질은 떨어진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별반 달라진 건 없더라고요. 월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이 모임 하다 보면 새롭게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저처럼 이제 회사를 그만둘까 말까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신데 모르겠어요. 항상 그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월급이 끊겼을 때 걱정된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게 고민이시라면은 안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정말로 그렇게 걸리신다면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별로 그렇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까지 사람이 월급이 끊긴다고 길이 막막해지진 않더라고요. 예. 그렇죠. 월급만이 우리 그 생계의 주요한 그런 예. 부분은 아닌데 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신봉하게 만드는 힘. 그렇죠. 아까 지금 진우 친구가 호사를 누렸다고 했는데 그 호사란 시간적인 것에 대한 호사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회사를 그만두면 자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호사를 누렸다고 말을 한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대꾸할 수도 있겠죠. 그래, 그렇게라도 생각해야지. 근데 진짜 호사를 누렸다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 예, 진짜 그게 진심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만약에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형태로 패킹을 해서 만약에 그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은 믿는다는 거지.
실제로 그런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모모 제가 읽진 않았는데 그것도 그런 내용이라더라고요. 아, 한때, 저도 안 예, 읽었는데. 그게 이제 시간에 대한 거를 그렇게 그 얘기를 풀었다고 하는데 이게 안 읽은 책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그래서 제가 그때 청초라 그 오픈모니터 한번 얘기했지만 시간은 또 다른 화폐다. 또 하나의 화폐다라는 말을 저는 생각했었는데 일종의 월급은 없을지 몰라도 저는 시간 부자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 부자이면 뭐가 좋으냐? 예를 들어 멍 때리는 시간도 있고 여유로 뭐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사실은 아이디어에 대한 그 어떤 절박함이 되게 심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카피라이터니까 맨날 아이디어를 내야 하고 카피를 써야 하고 뭔가 글을 써야 하는데 쓸 것들은 매일매일 터져 나오는데 뭔가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올 텐데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책을 찾아본다고 뭐 그게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처럼 시간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평소에 못했던 것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재훈이는 알고 있지만 최근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우연찮게 어느 책에서 그 봤던 내용이 우리가 그림을 못 그리는 이유가 뭐 그림을 안 배우거나 연습을 안 해서가 아니라 보이는 것을 그리지 않고 생각하는 것을 그려서 때문이라 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담론인 거죠. 요즘에는 워낙 전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림을 전공하거나 배운 사람이 아니면 그림을 그리면 안 되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다들 있는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사실은 왜 우리가 연필만 잡을 수만 있으면 글도 써도 되고 그림도 그려도 되는 건데 근데 사실 회사 다닐 때는 그럴 생각을 좀 못했었죠. 그러니까 재훈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제가 좀 부러웠던 점은 회사와 자기 개인 시간을 분리를 잘하더라고요. 아까도 이제 회사 입사 조건도 그랬었지만 그런 걸 떠나서도 일단은 그거는 회사가 해주기도 떠나서 본인이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그게 다른 거예요. 저는 회사를 다니게 되거나 뭘 하면은 다른 걸 같이 못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건 전진우의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가끔씩 제 얘기 듣다 보면은 진우 씨 얘기 듣다 보면 회사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제 얘기예요, 어디까지나. 예, 저는 그렇다는 거죠. 저는 회사 다니다 보면서 다른 걸 같이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좀 그냥 쉬거나 뭐 술 먹거나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림을 그래서 언제부터 그렸어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천천히 그리고 보이는 대로 그리니까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페이스북에 그냥 올려봤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책에 어떤 일러스트를 그리는 작업을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일러스트 책이 이제 다음 달에 나오게 되는데 이게 웃긴 거죠. 제가 미술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법대 나온 사람이 한 번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책에 들어가는 우리 흔히 말하는 사파 일러스트를 그렸다는 게 저는 이게 저 나름대로는 제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어떤 좀 그런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는 요즘에 너무 라이센스 시대잖아요. 그렇죠. 예, 뭘 하려면 너 그거 있어? 너 그거 전공했어? 너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야? 뭐 책이라도 냈어? 하는데 아니어도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해야만 하는 것 같고, 예, 좀 그런 차원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력에 대한 라이센스가 있을 수도 있겠고, 실력이 안 되는데도 인정을 받으려면 실력 외적인 것들, 뭐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는 학벌이 될 수도 있겠고, 직장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밴드가 나왔는데 이 밴드의 음악이 조금 보편적이진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장르는 아니었는데 아주 특이한 그런 밴드였는데 사람들이 무시했죠. 처음에는 저 밴드 누구야? 뭐 했는데 이 밴드의 학력이 밝혀지고 아주 그 좀 우리나라에서 인류대라고 할 만한 그런 학교 졸업생이란 것이 알려지면서 실제로 제 주위에 그 좀 나이 든 분들의 반응이 아니 왜 저런 대학을 나온 사람이 저거를 하고 있지? 이 반응이 하나 있고 또 긍정적인 면으로는 그 대학에 나온 사람이야? 하면서 그 밴드를 다시 보는 거죠. 일종의 학력과 혹은 뭐 소속이라는 것이 일종의 라이센스가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인 건데 라이센스는 과연 누가 정하는 걸까요? 이 수많은 공모전들 지금도 문학 청년들 그리고 그림 그리시는 분들
아마 예술가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공모전 그 홍역을 다 한 번쯤은 알 텐데, 뭐 공모전 준비하는 것도 좋죠. 공식적인 뭐 그런 루트를 통해서 인정받는 것도 좋은데, 그 전에 그 누군가에게 잘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동 말고, 그것도 일종의 대행 같아요. 그쵸. 공모전 준비 뭐 이런 것도 일종의 대행 같은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자행하자. 그렇죠. 예. 자행을 해보자. 자인 거죠. 예. 굳이 뭐 잘 할 필요 없잖아. 잘 그리라고 누가 압박 준 것도 아닌데. 그림을 잘 그려서 누군가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일종의 보너스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그림을 그려서 느낀 거는, 저는 이제 직업적으로 그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제가 5월에 좀 힘들었잖아요. 예, 예,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항상 힘듦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같은 청춘으로서,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이제 이제 이성과의 문제로 인해서 제가 좀 힘듦을 겪었을 때, 그 어떤 허탄한 마음과 힘든 마음을 이제 달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 순간. 그러니까 뭐라도 했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뭐 글도 쓰고 했는데 어쩌다 그림을 한번 그리게 된 거였는데, 중요한 그 순간에요. 우리 모라라 하죠. 모라일체라고 하죠. 그렇죠. 나를 잃어버리는 그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그때. 그 그림을 그리는 순간에는요,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걸 보고 그리는데, 그 순간 시간을 잊고 있었고,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림이 생각보다 잘 그려지면은, 거기서 얻는 또 이 성취감은 보너스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잘 그렸네 하는 말까지 들으면 이거는 두 번째 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번째 그런 보너스들이 없더라도 제 만족도 일단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는 제 그림 뭐야 이거, 어떤 제 친구는 알아보기 좀 그리라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어떤 감상은 다른 거죠. 예. 제가 알아보게 그린 것도 있었고 못 알아보게 그린 것도 있었지만, 또 어떤 분은 저의 어떤 그 그림을 보시고 이제 뭐 일러스트도 그리게 된 거였지만, 그런 것들은 일종의 다 보너스 개념인 것 같고, 아까 이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시간 때문에 이게 나왔었는데, 그렇죠. 예, 시간이 있다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그동안 경험 못했던 것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도 제가 호사를 눌렀다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회사를 다녔으면은 글 쓰기도 바쁜데, 카피 쓰기도 바쁜데 어느 세월에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겠습니까? 예. 뭐 광고 대행사가 야근이 많다는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그 야근이 막 미친 듯이 많았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을 때만 많고 적을 때는 적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힘들어 했으니까. 절대 저는 아마 그때는 이런 걸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참 호사다. 예, 그 경험을 못할 뻔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인생의 다양한 맛들을 좀 맛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면에서 보면 진우도 저도 그 시간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시간을 향유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노선을 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 둘이 이렇게 합쳐져서 뭔가를 이야기할 때 좀 더 다양한 분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 그렇죠. 같은 경우는 제 스스로 참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인데, 저는 회사 모드와 회사 밖 모드가 아주 분명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2번의 권고 사직을 당해야 했고, 뭐 4번의 이직을 했어야 했지만, 아무튼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이 영화의 한 장면이 지금 갑자기 퍼뜩 떠오르는데, 그 실베스타 스텔론이 나온 오버 더 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팔씨름 하는 영화인데, 실베스타 스텔론이 그 어린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팔씨름 대회에 나가는데, 이 스텔론이 꼭 팔씨름 대회 임하기 전에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자 챙을 그 거꾸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모자 챙을 거꾸로 돌리면 힘이 나온다고, 일종의 자기에게 스위치 같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스위치. 저한테도 그런 스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도 모르게 그 스위치가 제 내면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 스위치, 그 회사 모드 스위치가 켜지고, 퇴근을 할 때 그 회사 모드 스위치가 팍 꺼지면서 다시 그 2번째 삶이 시작되는 것 같은, 하루의 삶을 두 개 사는 그런 느낌이죠. 이게 이 양분화된 요게 저한테는 아주 썩 잘 맞더라고요. 이런 삶의 스타일이. 그래서
뭐 진우만큼 제가 시간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그 시간을 향유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진우나 저나 꽤 전문가들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자기 시간이 자기 시간을 찾지 못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저희 팟캐스트를 앞으로 계속 쭉 들어주십시오. 예, 어떻게 이들이 살고 있는가. 예.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저희 얘기를 좀 더 하면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많다는 거는 지금 말씀해서 드렸는데 이제 아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당신은 시간이 많은 대신에 돈은 적은 거 아니냐. 그렇죠. 저는 지금 정기적인 월급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과연 돈은 어떻게 벌었느냐.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실은 저도 어찌 보면 저의 고민의 한 절반은 이거예요. 예. 왜냐면은 돈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데요. 최소한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사람이 먹고 사는 최소한의 비용은 필요한 건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거지만 이제 자립형 예술가라는 그런 개념을 저는 요즘에 떠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예술가라서 뭐 별다른 게 아니라 자립을 할 수 있는 저도 지금 토대를 만드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카드가 있고 못 가진 카드가 있을 텐데, 저는 재훈이처럼 하루를 그렇게 두 모드로 나눠서 사는 카드는 없어요. 저한테는 사실은. 제 원래 타고난 그 기질이나 성격이.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제가 회사 생활, 조직 생활을 그렇게 썩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제가 좀 성격도 있는 편이라. 예.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어떤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돈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회사 나와서 처음 했던 게 그냥 저기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대안학교를 그 봉사 자원교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애들 사회 과목을 가르쳤어요. 법대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이제 안 되죠. 이게 제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그러면 이제 제가 그 광고대 다녔으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애들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아마 창의력 수업을 그때 한번 중고등학생 버전으로 한번 아주 누구의 어떤 터치 없이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재밌게 짜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한번 한 학기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은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한겨레 문화센터에 이거를 보내본 거죠. 이제 수업 제안을 했는데 이게 연락이 와가지고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도 이제 방학 시즌마다는 이제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이제 중학생, 뭐 초등부도 있고 중등부도 이렇게 창의력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 덕분에 책을 쓰게 됐어요. 예, 거기서 그 강의를 하는 사람한테는 왜 또 책을 쓰자는 제의가 오곤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참 생각지도 못하게 그런 걸 가지고 책을 쓰자고 해서 지금 사실 이제 5월 말쯤에 아마 그건 출간 예정인 거고, 지금 이제 원고를 쓰는 중인 거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어찌 보면은 저도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어떤 난 이렇게 살아요라기보다 저도 참 막막했었거든요. 사실은 이러는 가운데 알바를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급하면 알바를 해야죠. 사실 편의점 알바도 했었고 그 중간중간에 그렇지. 그 다음에 그 엑스트라 불리는 방송국 보도 출연 알바도 했었는데, 근데 저만의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저처럼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시고 그 이제 어떤 나의 것을 뭐 당연히 나의 것이 컨텐츠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걸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간을 만들어 하는데 저는 지금 어쨌든 준비 기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강의가 뭐 이번에 잘 되거나 아니면 또 생각지 못하는 이번에 일러스트처럼 어떤 일감이 들어오면은 또 그거대로 하고, 좀 모자라면 다른 알바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맨 처음에는 만약에 돈이 쭉 있다가 이번 달에 되게 힘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됐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스스로 되게 작아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지니까 사람이 괜히 초라하게 느껴지고 스스로가 되게 초조해지고 괜히 주눅 들고. 주눅 들고, 그리고 마치 내가 회사를 그만두는 게 잘못했나? 내가 헛짓거리를 하고 있나 지금? 실제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한 형님들이 뭐, 야, 빨리 정신 차리고 회사 가야지. 너 그만 방황해. 이런 분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만 방황해. 그만 방황해.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오축이 정도로 보시는 거죠. 그때는 그런 거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재혼에서 편지도 되게 많이 썼었고, 스스로도 막 글을 쓰고, 뭐 혼자서 막 밤새 술 마시고 막 생각하고, 막
어찌 보면 그냥 돈을 벌면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그거를 의미부를 하는 거예요. 당장 내가 돈이 없다는 거에 대한 의미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 지금 현대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은 곧 그 사람의 어떤 위치, 레벨, 지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돈이 많다 함은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다. 라는 걸 대변하고, 돈이 없다 하면 그 사람이 그만큼 능력이 없다. 부지런하지 않다. 뭐 나쁜 사람이다. 라는 게 지금 일반적인 담론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돈이 어떤 순간에 없어지게 되는 순간 그 담론에 막 빠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 사회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요 최 근래 와서 다시 한번 좀 재정난이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는 좀 저만의 어떤 철학적 토대가 생긴 것 같아요. 돈이 지금 없으면 그냥 없는 거예요. 지금 돈이 그냥 없다 해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 다른 부가적인 이유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그렇죠. 예. 깊게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돈이 없는 거. 그렇죠. 여름엔 춥고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듯이. 그래. 예. 특히 더 더운 날이 있고 좀 덜 더운 날이 있듯이 지금 돈이 조금 괜찮은 날이 있고 좀 이번 달처럼 좀 돈이 좀 만약에 뭐 돈이 좀 힘든 날이 있고 돈이 없으면 알바를 뛰면 되거나 어떤 일감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저의 지금 현재 제 잔액이 저를 대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알았으면 그게 사실 전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이유는요. 당장 내일 밥 싸먹을 돈이 없거나 잘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거보다는 지금 내 통장에 있는 잔액이 나를 대변하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의 지금 통장에 있는 잔액과 저의 어떤 존재와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거와 적어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저를 보고 판단하더라도 내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내 통장 잔액으로 나를 판단한다면은 글쎄요,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욕먹을 분이 많지 않겠죠. 예, 뭐 높으신 분들이 욕먹을 일이 없겠죠. 그분들은 높은 자리에 계시고 돈도 많으시며 그게 그 사람의 어떤 그 됨됨이를 평가한다면은 제가 그렇게까지 그분들을 험담하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분명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스스로 근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 혼자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꽤나 좀 용기도 필요한 것 같고 쉽지는 않은 것 같지만 일단은 예. 대단히 외로워질 수 그렇죠. 예.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그렇죠.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하지만 그 리스크 안는 거에 또 익숙해지면 또 내면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과 나눌 필요가 없어요. 저도 사실 그렇지. 재훈이가 없으면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다는 게 사실은 제 친구들이 많지만 이런 얘기를 터놓고 좀 더 깊숙이 하는 사람은 사실은 몇 명 안 되고 사실 거의 재훈이 유일하다고 봐야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내보니까 한 명이면 괜찮아요. 한 명만 있어도. 한 명도 한 명도 호사야. 네, 진짜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재훈이랑 얘기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평가가 또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일단 내가 아니고 그걸 알아주는 친구 한 명 있으면 그리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돈이 없어서 1년 뒤에도 돈이 없으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10년 뒤에도 똑같이 돈이 없으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반대로 말을 하면 지금 제가 돈이 많아요. 1년 뒤에도 돈이 많으려는 보장이 없고요. 10년 뒤에도 돈이 많으려는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돈은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인간이 힘든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책에서 봤던 내용이지만 현대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스스로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이래요. 사실은 그게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죠. 당장 우리는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스스로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뭐 보험을 들고 연금을 들고 은퇴 설계를 하면서 인생 설계를 하면서 내 인생을 내 어떤 생각하는 로드맵대로 쭉 가려고 하나 이 인생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김원중 선수가 그런 말을 했죠. 어떤 아마 앞에서 강연 자리에서 들으신 분들 많을 텐데 만약에 신이 있다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인간을 보며 이런 말을 할 거라. 이것들이 계획을 세웠어.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와닿았었는데 그게 김원중 총수만의 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히려 자연을 무서워하고 어떤 운명을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경외시하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안 좋았던 것도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가오는 운명에서 더 초연해지고
거기에 막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너무 반응하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내 계획에는 이런 지출이 없었는데 예를 들어 이런 사고가 나는 건 나의 계획이 없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거기 스트레스 받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에 예? 그러면은 똑같은 어려움도 더 크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 이제 갑자기 뻘소리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있었죠. 그 남녀가 소개팅을 했는데 그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아무런 계획 없이 오늘 뭐 밥 먹고 차 마시고 어디 가실 거예요? 그랬더니 글쎄 아무 계획이 없는데 아니 어디 나오시는데 아무 계획이 없으셨더니 나의 계획에는 네가 없었다며 뭐 이런 얘기 했었다 하는데 예, 죄송합니다 뻘소리였습니다. 이 계획이라는 예. 거가 사람을 잔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의 근원을 따라가 보면 저는 전쟁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전쟁하려면 군인들이 하는 게 있잖아요. 작전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작전이 이를테면 계획의 하나인 건데 이 작전을 세우면 군인들은 어떻게든 그 작전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잔인해져야죠. 그 목숨을 바치고서라도 임무를 완수하는 이 군인 정신, 명령에 복종하고 이게 인간의 인간성을 굉장히 마모시키는 그런 아주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쟁이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전쟁의 역사가. 그렇죠. 이 전쟁의 역사가 오래됐다는 거는 인간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던 시간도 굉장히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계획 세우는 것에 상당히 그 익숙해져 있는 그런 동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우리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기획서를 하나 작성하고 뭐 PPT 제안서 하나 만들 때도 설계도라는 거를 그려서 뭐 계획을 세우고 뭐 이러는데 이 계획 세우는 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는 이 삶에서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끌고 나가려는 이런 마음가짐이 생기는 것 같은데 요새는 자기계발서들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계획성 있게 내 인생을 뭐 통제하고 그렇게 컨트롤하는 이런 삶이 굉장히 멋있고 진취적이고 주체적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저는 엄청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계획을 세우고 자기 인생을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거는 사람이 굉장히 잔인해지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른의 삶이다. 이런 식으로 또 퉁을 치기 때문에 서로 각자의 또 개별성이 마모되고 우리 내면에 갖고 있는 우리 정말 진정한 그 본연의 모습, 그쵸. 정말 하고 싶은 거, 그렇죠. 그거를 계획 때문에 못하는 거, 그걸 못하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나이가 들죠.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죠. 후회도 안 해. 후회를 할 수도 있겠는데 그걸 표현 안 합니다. 그렇죠. 자식들에게 내가 너를 이만큼 키웠다. 너를 위해 이렇게 이만큼 희생했다 하면서 자식에게 뭔가 자기 삶의 위안을 찾는 이런 구조가 계속 순환이 되는 듯한 그래서 계획에 너무 집중하지 말자. 계획 세우지 말고 조금 회사에서 계획 많이 세우잖아요. 회사에서도 계획 많이 세우는데 삶에서만큼은 그렇죠. 계획 안 세우고 좀 프리하게 가보자 이거지.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저는 또 그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계획을 세우면요 다 떠나서 되면 본전이고요. 안 되면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좋을 게 없다는 거죠. 그 계획대로 되면 계획대로 됐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뭐 기쁨도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고 안 되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막 멘붕되고 짜증나고 분노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라서 그러다 보면은 또 계획을 세우게 되면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우리 이 순간은 못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아마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이 우리 삶의 불안정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안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당장 내일 모레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 당할지도 모른다는 게 불안한 건 맞는데 그게 삶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다 입을 모아서 그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삶이 불안정하다는 거는 그게 본질이다. 그거를 이게 뭐 바꾸려고 한다거나 인정하지 않으려 할수록 우리는 더 불행해질 뿐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삶의 어떤 불안정성을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 예, 어찌 보면은 진짜 어른이 되는 진짜 내 삶을 그제서야 정말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운다고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불안정성을 인정할 때 오히려 주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초연해지는 거죠. 그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어떤 지금까지 삶을 돌이켜 보면 요즘에 이 청소년화 이후의 것들을 보면은 좀 더 어떤 시간적인 부분을 더 할애를 하고 어떤 내 것을 더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계획지향적이보다는 어떤 과정지향 아니면 그냥 좀 즉흥적인 어떤 내 어떤 감성에 가지고 하는 것들로 좀 더 모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를 해보면은. 예. 감성에 치우치는 사람들을 유아적인 것처럼 보는 그런 시각들이 많은데 그거는 역시나 이 회사원들이 더 많기 때문에 회사에 안 다니는 사람보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일어나는 뭐랄까 이런 세력 불균형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쵸. 그냥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우리가 져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출 필요는 없어요. 자기 자신의 삶의 방식이 옳다고 믿는 그대로 계속 나아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인생은 죽을 때까지 실험의 연속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근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왜 보냈던 편지도 썼었지만 그 김조광수 그 감독이죠. 예. 그 이번에 커밍아웃을 한 걸 떠나서 결혼식을 올리고 이번에 웨딩 화보도 찍고 뭐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지금 말하는 똑같은 걸로 보자면은 이성의 사랑을 하는, 그러니까 이성애를 가진 사람들이 더 이성애자가 많기 때문에 그게 정상으로 판명이 된 거지. 동성애자가 비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많고 적고의 차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어쩌다 보니 자기가 타고난 것이 그 마이너한 부류에 들어가 있다. 근데 그것을 커밍아웃을 밝힌다는 거는 굉장히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물론 저는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저는 그분의 그런 걸 떠나서 그 용기에 진짜 굉장한 그 어떤 용기를 냈다는 거에 저는 참 대단한 생각을 해요. 이 커밍아웃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벌써 이 답답함이 아주 느껴지는데 컴아웃이잖아요. 밖으로 나왔다는 건데 그쵸. 이미 안과 밖을 나눠놨다는 거잖아요. 그쵸, 예. 이게 난 너무 답답한 정상과 건데 비정상 나눴다는 거. 그렇죠. 마이너와 메이저, 뭐 정상과 비정상, 비주류와 주류, 뭐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들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것을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인정하고 먹어주고 가는 거지. 그렇죠. 여기서 우리만의 삶을 살아보자. 이 그리드가 너무 많아. 진짜? 이 틀이 너무 많은데 이 틀을 우리가 그동안에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맞춰서 살아왔는데 이걸 그냥 좀 의심해보자 이거죠. 뭐 굳이 전투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들을 더욱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세상일수록. 또 하나 보면은 이 역사를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금 말한 대로 그런 그리드 어떤 이런 세상이 깔아놓은 게 너무 많을 때 이거를 한번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해보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거시적인 시각에서 봐야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예전부터 지금까지를 한번 쭉 같이 보는 게 되게 큰 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알랭드 보통이 자기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랭드 보통의 책을 보면은 옛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근데 이제 세상의 가치는 영원 불변한 가치가 없다는 거죠. 시대마다 변했다는 거죠. 원시 시대에는 사냥을 잘하는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이거나 여자 같은 경우는 다산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 가치를 가진 사람이었고, 나중에 뭐 중세 시대 때는 땅 많이 가진 사람, 지주들이 최고의 힘을 가졌었고, 그때는 이제 농경 사회니까 산업 사회로 넘어와서는 자본을 가진. 그러면 다음 시대는 뭐가 될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는 매 시대 변하는 거고, 우리는 어쩌다가 보니 우연찮게 이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을 원하는 거잖아요. 나 이런 거 가지고 있으니까 인정해달라. 아니, 원하는 거니까 돈을 쫓기보다는 과연, 그러니까 아랫부분에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방법이 꼭 돈만 있겠느냐. 예. 그러니까 다른 거 찾아보면 있다는 거죠. 돈 말고도 분명히 다른 사람의 인정을, 어찌 보면 저희가 청춘철학 이 팟캐스트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기 호응해 주신다면은 그걸로 남의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사실 돈 말고도 그런 부분이 있는. 근데 약간 재밌는 그때 그 비유를 뭐로 했냐면은, 만약에 이 세상이 언제 이게 좀 후에 미래에 어떤 원반을 모으는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을 인정해주는 시대가 만약에 온다면 우리는 그 아무것도 아닌 원반을 모으기 위해서 매일 고민하고 그러겠죠. 예, 마음을 쓸 것이다라는 그 말이 저한테는 되게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돈에서 좀 초연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거를 볼 줄 알아야지 어떤 것들 정말 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돈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인정이고, 우리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봐주는 그 시선들인 거죠. 그러면은 돈 많이 버는 거 말고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 가지고, 예, 그런 거 하면 충분히 행복한 사람도 있지 않겠냐. 왜냐면은 가끔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를 금욕주의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진 뭐, 않은데. 예, 예, 전혀 아니에요. 전혀. 뭐 예를 들어 돈에서 되게 돈을 멀리하는구나. 아, 그러면은 저 사람은 되게 참 욕심도 없나. 아니에요. 욕심 되게 많아요. 우리 시간 욕심만. 예, 욕구치 되게 높고요. 어떤 뭔가 잘하고 싶고 이런 거 되게 높은데, 저는 어느 순간 이제 느낀 거죠. 재호이랑 저랑은 이렇게 돈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이걸 좀 알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강의하는 거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강의하면서 행복해요. 그러면서 돈도 조금 벌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저에 대한 선생님으로 바라보는 어떤 시선, 그 만족감은 사실 그거를 위해서 돈 버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남들이 나를 대단한 사람이라 봐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왜냐면 돈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보잖아요. 그 호텔에 들어가면 내가 좋은 차에서 내리고, 그러면 옆에서 다 그걸 시종을 들어주고, 뭐 인사도 해주고, 예? 그런 것들, 아니면 좋은 레스토랑에 갔을 때 그 웨이터들이 와서 해주는, 그러면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되게 좋은 사람이다라는 거를 느끼게끔 그 사람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를 사람이 원하는 거지 돈을 원한다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의. 돈에 대해서, 그 돈의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그쵸.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5만 원을 갖고 있다 함은 5만 원의 가치를 지니는 어떠한 물건을 우리가 교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인 건데, 돈이란 그런 거죠. 교환 가치인 거죠. 근데 우리는 어느샌가부터 그냥 무조건 우리가 그 많은 돈으로 무엇을 교환할 것이고, 그런 거는 그 정확하게 생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돈 많이, 연봉 많이, 뭐 이렇게 돈을 일단 무조건 많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예전에 그 임진왜란 때 일본군들이 그 승진을 하는 그 척도가 조선 군인들의 코였다고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코를 다 베어갔다고 하잖아요. 시체든 뭐 살아있는. 아마 자기네 코도 많이 배갔을 거예요. 그럴지도 몰라. 아마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를 베어가서 승진을 하는 이거랑 지금의 그 그냥 무작정 돈을 모으는 거랑 비슷해 보인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욕구를 금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질을 알게 되면은 굳이 그거 아니고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 아니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솔직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나 어떤 사회적 지위를 이게 둘 중에 하나를 갖고 있으면 사실은 사람들이 그냥 인정해줘요. 요즘에 이제 외모도 들어갔죠. 만약에 외모 중요하지. 만약에 이 셋 중에 하나, 돈이 되게 많다거나, 뭐 사회적 지위가 되게 높다거나, 뭐 좋은 대학을 나왔거나, 아니면 외모가 아주 특출하다거나, 셋 중에 하나 가지면요, 사실은 제일 편해요. 그렇잖아요. 이거 셋 중에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남들이 나에 대해서 되게 관심도 가져주고 인정해주고 제일 편한 방법인데,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이걸 다 이룰 수는 없다는 거죠. 다 한정돼 있잖아요. 외모도 어쨌든 확률상 한정돼 있는 거고, 왜냐면은 외모라는 게 있잖아요. 좀 특출나게 이뻐야지 이쁘다 생각하고 특출나게 잘생겨야 그런 건데, 다 그렇게 생겼으면 이쁘고 더 이상 잘생긴 게 아닌 거지. 돈도 한정된 돈에서 누군가 많이 갖게 된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적게 가질 수밖에 없고, 지위도 누군가 높은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만약 100명 중에 한 10명만 이런다 치면 나머지 90명은 그러면은 의미가 없냐는 거죠. 의미가 절대 없는 건 그러면은 나머지 90명들도 살아갈 또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뭐 각자의 어떤 다른 방법으로 돈 말고 지위 말고 어떤 외모 말고 나만의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것들로 나를 표현하고 남들한테 인정을 받고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회사를 다니면서는 병행하기 힘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나와서 하고 있고 돈은 그냥 어떻게든 벌고 내가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예. 그러면서도 뭐 할 건 다 하고 지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 그래서 그게 있대요. 이것도 알랭드 보트책에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는 자동차를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동차를 사고 싶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자유를 원하는 거래요. 자동차를 타고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자유로이 내가 어디 가고 싶을 때 시간이나 장소 그런 구애 없이 막 떠날 수 있는 어떤 자유를 원하는 건데 사면은 오히려 자유가 이제 없어지죠. 할부금을 갚아야 하니까. 보험료도 내야지. 예, 보험료도 내야 하고, 예, 돈을 더 벌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도 광고기에 있었지만 광고는 그런 것들을 건드는 거예요. 당신이 요걸 가지면요, 그런 어떤 다른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상 그러지 않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가지고 싶어하는 본질은 무엇이냐? 내가 정말 돈을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 좋은 직장을 원하는 것이냐? 그 안에 있는 어떤 이면에 있는 진짜 내 의도는 무엇일까? 것들이 아마 자기 철학을 세우는데 가장 제일 먼저 해야 할 작업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예. 자기 자신을 일단 들여다 봐줘야죠. 그렇죠. 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볼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교육상의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일단 어린 시절부터 너무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그렇죠. 학교 가도 선생님이 있고 아이가 정규 교육을 받는 순간부터 모든 부모들은 다 선생님이 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가르치려 들고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이렇게 뭔가 강제하고 압제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계속 꾸준히 같이 가주는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좀 들여다보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게 해주는 거. 그리고 거기에 정답이 없다.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은 정답이 없다라는 걸 계속 우리 어른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자꾸 객관화 시키지 말고 너무 아이들을 다 객관화 시키는 것 같아요. 정규교육 과정에서 좀 주관적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객관화가 되다 보면 담론에 묻히거든요. 어른이 되어가면서 점점 기존에 있던 담론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시스템들 이런 걸 너무 무비판적으로 그냥 아무 의심 없이 수용해 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예술가들이 조금 활동하기 어려운 이유가 그런 차원도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너무 그리드가 많으니까 학교가 그 객관화의 가장 선봉장인 게 우리는 고등학교 때 인문계, 실업계가 일단 나뉘잖아요. 그렇지. 예, 인간을 두 군데로 나뉘어요. 두 부류로 나눠요. 일단 나누고 인문계를 갔을 경우에는 문과나 이과가 나뉘어요.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가 없어요. 이런 이분법이 없는 거죠. 사람을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둘 중에 어느 한 군데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둘 다 속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건데, 참 그런 거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너무 그런 거에 포섭이 되다 보니까. 이게 다 또 그리드지. 그렇죠. 다 그렇게 돼가는 거죠. 뭐 아니면 도. 예. 이걸로만 가야 되는 것 같은. 사실 전부 다 그냥 안고 갈 수 있는 건데요. 이 실업계 가는 사람이 인문학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다 그냥 두루두루 다 할 수 있는 건데 뭐 프로그래머나 뭐 개발자들이 만약에 인문학적 사고를 하면 굉장히 신기하게 봅니다. 어떻게 엔지니어인데 인문학적 사고를 갖고 있네.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분별해서 사고하는지 그게 좀 많이 답답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그 남쪽으로 티어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는 이 정부와 이 어쩌면 국가가 이 그러니까 일할 보면은 일꾼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다. 만약에 굉장히 급진적인 사고이긴 하지만
그 관점을 본다면은 굉장히 충실한 거죠. 우리나라는. 예. 이 사람은 저기 블루 칼라냐 화이트 칼라냐 일단 나누는 거고. 그 어제 뭐 매트릭스도 그랬었지만 맨 오브 스틸 이번에 맨 오브 스틸에도 왜 그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직업이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미 다 여기서 결정을 해놓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양성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예술가라는 거는 어떤 국가 발전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옛날에는 그랬다잖아요. 그 예술가들은 나라를 좀먹는다. 왜냐면 뭐 게으르고 뭐 돈을 벌지도 않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러겠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이번에 책에 쓰는 내용이 사실은 그 청소년 대상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에 대한 공부에 대한 책인데 결국에는 청춘 철학의 청소년 버전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좋은 거는 청소년 때부터 좀 그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도 좀 생각할 수 있다면은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예, 그때부터 좀 세상의 담론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은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이게 세상 좀 정해진 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없는 답도 찾을 줄 알고 예, 정해진 답만 찾는 게 아니라 없는 답도 찾을 줄 알고 그냥 제3의 답들도 좀 찾아보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보는 중인 건데 참 좀 제가 되게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절에 저는 아주 그 이분법 사고에 아주 가장 충실했던 예, 그 담론에 가장 열심히 따랐던 학생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러니까 또 할 말이 또 많아지는데 이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우리 문제집을 푸는데 문제집을 풀면서 숙제를 해가야 되는데 우리가 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숙제로 풀어와 하면 그거를 집에 가서 그 문제를 푼 다음에 선생님께 제출을 하면 선생님이 채점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간혹 이 문제집 뒤에 해답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 되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어린 나이인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 해답집을 볼까? 뒤 넘겨볼까? 이런 고민들을 막 합니다. 근데 사실 채점이란 게 없었으면 선생님이 채점을 하면서 이렇게 빨간 색연필로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V자 체크를 막 하시고 그 V자가 많으면은 이제 불러서 너 요새 뭐 공부 열심히 안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다그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채점이 아예 없었다면 그리고 해답지도 아예 없었다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의 답을 그냥 술술술술 풀어가는 거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답이 없는 문제, 그렇죠. 해답이 없는 문제를 그냥 푸는 거예요. 채점을 해주는 사람도 없어. 이건 답도 없어. 그렇죠. 그냥 푸는 거야. 자기가 풀고 마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거. 근데 세상에 많은 문제가 다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애들 가르치는 창의력 수업이 사실 그거예요. 저는 없는 답을 찾는 수업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정답이 있을 수가 없죠. 오히려 굳이 오답을 찾자면은 이미 있는 거나 뻔한 것들은 차라리 오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냥 너 생각나는 대로 뭐 써봐 하면요. 어떤 아이들 중 특히 왜 좀 똘똘한 친구들 있잖아요.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친구들은 자기 생각을 쓰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써요.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대학생 친구들 한번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명문대생이었는데 20살이었기 때문에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교 입학한 지도 한두 달밖에 안 된 친구들.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은 대학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고등학생의 시간이 더 길었던 친구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 학교에서 했던 시간이, 청소년이었던 시간이 길었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한테 그 창의력 수업을 하면서, 자, 이제, 이거 한번 이렇게 아이디어 한번 쭉 내보세요. 한번 펼쳐보세요. 열거해보세요. 했더니, 첫 질문이 뭐였냐면, 몇 개 써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니까요. 나는, 그렇구나. 이 친구한테는 그게 너무 익숙한 거구나. 어찌 보면 그 친구들이 그 명문대, 물론, 뭐 명문대생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찌 보면은 사실은, 대부분 놓고 보면은 그런 거에 충실히 따르고, 잘했던 친구들이 거길 일단 가잖아요. 지금의 현재 교육 방식으로는. 자유로운 생각을 펼쳐서 명문대에 가기보다는, 정해진 답을 잘 찾는 친구들이 명문대에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창의력을 펼치는 수업에서, 자기 생각을 펼쳐보라는 생각에서, 아는 걸 열거하는 중학생이나,
몇 개 써요라고 물어보는 명문대생이나 이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제가 좀 더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은 답이 없는 문제가 더 많다는 거죠. 제가 재훈이도 좋아하는 거지만, 배트맨 다크나이트 시리즈를 보면서, 다크나이트에서 저는 느낌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절대 악 또는 절대 선이 있을 수 있을까? 어렸을 때는 그랬잖아요. 만화 영화를 보면은, 나쁜 놈, 착한 놈. 정확했잖아요. 내 편, 네 편. 아군, 적군, 이런 게 정확했었는데, 세상을 살면서 점점점 그게 모호해지는 거예요. 이게 꼭 나쁜 건가? 이게 꼭 좋은 건가? 좋으면 나쁘고, 나쁘면 좋고, 우리 생각도 계속 바뀌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답이 없는 문제를 계속 하다 보니까, 답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나만의 어떤 철학적인 근거와 내 생각이 있어야지 그나마 답을 찾을 수 있는 건데 세상의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계속 우리는 멘토를 찾게 되고 선임한테 찾게 되고 여기에 맞는 답은 뭐예요? 왜 이렇게 가는?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세요? 이게 된다는 거죠. 답이 없는 걸 못 견뎌야 하는 거죠. 그렇죠. 못 견뎌야 하는 거죠. 왜냐면 불안해서. 채점을 해줄 사람을 계속 찾는 거지. 내가 푼 이 문제가 맞는지 틀린지를 끊임없이 알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 그냥 본인이 푼 게 맞는 거야. 그렇죠. 그냥 그러면 되는 건데. 근데 계속 채점을 해주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멘토를 계속 찾아 나서는 건데 이렇게 되다 보면 정말 백지 같은 삶이랑 맞닥뜨렸을 때 정말 아무런 뭐 아까 그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몇 개를 열거하시오 이런 제시 문항조차 전혀 없는 완전 생 백지 이런 삶에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당황할 거야 아마. 그렇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근데 삶의 대부분은 다 그런 백지 상태인데 우리 회사 다니다 보면은 그런 얘기잖아요. 참 사람들은 좋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일이 문제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다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랑 문제, 연애나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도 답이 없는 문제인 거고, 일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우리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 어떤 대인관계 문제도, 저 사람은 꼭 나쁜 사람이나 말할 수도 없고, 좋은 사람 말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다인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그 백지 같은 문제가 어쩌다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대부분이 그런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떤 나의 기준대로 좀 생각하는 그런 힘들을 좀 키워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학부모 설명을 가끔 하고 사실 다음 주도 잡혀 있는데 왜냐면 이제 청소년 수업이기 때문에 이제 학부모님들을 왜냐면 학부모님들이 결제를 해주시고 해주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열고 하는데 제가 어머님들 만나면은 꼭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기도 하고 또 드리고 싶은 게 애들이 지금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아니 지금 수학 점수가 50점이 안 나오는데 무슨 창의력은 좀 먼 얘기 같다. 또는 좀 나중에 일단은 대학은 가야지 않겠느냐.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요. 저는 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속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학부모들만 말씀드릴 게 아니라 사람은 그 어떤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어느 순간 내가 마음에 딱 들면은 그 물리적인 시간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정해진 공부들은 필요하면요. 30 넘어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물론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해야겠지만 뭔가 우리는 꼭 초등학교 때는 요걸 띄워야 하고 중학교 때는 요걸 띄워야 하고 고등학교 때는 이런 걸 띄워야 하고 대학교 때는 이걸 띄워야 하고 그 어떤 나이에 맞게 모든 걸 정형화 시키는 대로 그대로 가려고 하지만 실상은 인간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갑자기 고등학교 때 머리가 깨인 사람일 수도 있고 전혀 관심 없던 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중에 관심사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예. 그러니까 어떤 속도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 속도를 맞추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그리드를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정규 과정에는 창의력이라는 과목이 없잖아요. 그렇죠. 창의력 과목이 있었으면 수학 50점 나왔는데 이거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얘기 못했겠지. 창의력 과목 해야 대학 가는데 그런 말은 못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리드에 이렇게 함몰되어서 창의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음악 과목도 잘하고 이렇게 두루두루 다 함께 가는 건데 이게 너무 구분선들이 너무 많고 너무 짙어.
이걸 부모님들이 좀 깨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부모님들뿐만 아니고 우리 진우 친구 같은 이런 창의력 과목을 계속 끊임없이 부모님들한테 어필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창의력이 이건 과목보다 더 중요한 건데, 인생에 관련된 문제라고. 이거는 물론 뭐 대학도 인생에 관련되겠죠. 하지만 창의력은 보다 근본의 그 본질에 가까운 인생 문제를 논하는 건데, 이거를 대학 이후에 한다? 대학 들어간 다음에 한다? 이건 좀 순서가 안 맞는 거죠. 미리미리 그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신을 다 다져놔야 나중에 올바른 어른이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얘기 들으면 나 또 너무 안타까워. 예. 네. 저도 그 현장에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동의해 주는 또 학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저도 거기에 힘을 받고 하는 건데, 어쨌든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네. 예, 어쨌든 청춘 철학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가 뭐 청춘 철학 얘기는 지금처럼 아마 계속 어떤 흐름 없이 계속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 우리가 가진 예. 앵그리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예. 근데 또 이 앵그리를 그냥 날것의 앵그리로 쏟아내는 건 또 아니고, 또 우리만의 필터가 있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청춘 철학인 것일 텐데, 예. 분노하라. 하지만 자신의 철학으로 그 불을 다스려라. 그게 뭐 우리의 뭐 모토가 될 수도 있겠죠.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예. 분노하되 흥분하지는 않고. 그치. 예. 예, 그런 어떤 것들 다 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흥분을 잘해가지고. 하지만 재훈이가 흥분을 좀 잘 안 하기 때문에. 저는 흥분을 잘 안 하는데, 이게 감성적으로 변해서. 갑자기 제 말수가 적어지더라고요. 괜히 의기소침해져서. 예. 그런 부분, 저는 제가 말하는 거를 모니터링 하거나, 다른 사람들 얘기 들으면 말이 빨라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말이 빨라지고 있다. 지금 제가 지금 화가 나 있거나, 흥분된 상태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반대로 말수가 적어지면, 얘가 지금 슬퍼졌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은, 이거 뭐, 밤을 새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희가, 지금 이 방송 시간을 보니까 우리가 1시간 42분 동안 우리 둘이 지금 네. 참고로 이게 어떻게 편집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논스톱으로 1시간 42분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카페에서 5시간씩 둘이서 얘기했다는 게 믿겨지시겠죠? 지금 단 한 번 끄지 않고 1시간 40분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 테이블 하나 놓고 이게 간이 녹음실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앉아 있습니다. 네. 앉아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녹음을 하는데 1시간 42분 동안 휴식 없이 이거 굉장하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이게 일부러 할 수도 있나요? 어쨌든 요 주제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요 다음 거에 또 저희가 준비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또 그거는 한 템포 한번 쉬어간 다음에 그러시죠. 예, 일단 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춘철학 30살 옹알이 지금 1회에 2분의 1 방송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죠. 예.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방송 곧 이어나올 2부 방송도 계속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희 오늘 예술에 대해서 그렇죠. 예, 예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한번 해보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서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